먼저 냉전이라는 체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냉전. 영어로 하자면 뭡니까? cold war죠.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열전이에요. 막 칼 휘두르고요, 총 쏘고요, 포 날리고요, 막 이런 거였었는데, 냉전이란 건 뭐냐면 제가 몸으로 평가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야. 그러니까 주먹을 날릴 것 같은데 날리지 않고 극단적인 대치. 요게 냉전이에요. 냉전. 마치 근데 왜 이러고만 있어도 극단의 대치 상태가 놓이게 될까요? 둘 다 핵이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전후해서 미국과 소련이 핵을 더 확장했었고요. 어디든지 한 발만 제대로 날리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완전 초토화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전쟁을 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상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극단의 대치 형태. 포는 날릴 수 없죠. 왜? 날리면 공멸이니까. 그런 대치 상태, 우린 이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성립된 것을 냉전이라고 하고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 간의 극한의 대치 상황. 자, 표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이 냉전 체제라는 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만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한편이었죠. 왜? 독일의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련은 이념적으로 달랐잖아요. 공산권 진영 아니었습니까? 사회주의권 진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봤던 국가들을 지원해주면서 자신의 공산주의 이념을 확산시키는데 아주 주안점을 둬요. 그래서 점점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신과 가까웠었던 특히 동유럽 쪽의 국가들을 자신들의 세력, 공산권 진영으로 세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는 다 소련한테 넘어갔었고요. 어디가 남았냐면 이쪽에 있었던 그리스와 이쪽에 있었던 투르키에, 즉 과거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리던 지역까지 소련이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자 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트루먼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외교적 노선을 발표해요. 우린 그걸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1947년도에 있었어요. 야 이렇게 놔뒀다간 그리스도 공산권 넘어가고 이 터키도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나. 저 소련의 영향력 하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갈지 모르니까 앞으로 미국의 재정을 써서 이 유럽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하는 그 재건 사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 투입하자. 우리의 재정을 투입하자라고 하고 당시에 장관이었었던 마셜이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마셜 플랜 내지는 마셜 계획이라고 하죠. 마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입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즉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서는 겁니까? 미국이 유럽에서 이렇게 나서게 되자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 간의 극한의 대립이 생기게 되었었고 소련에서는 공산당 정보국을 만들어요. 우린 그걸 코민포럼이라고 하고요. 특히 공산권 국가들 간의 상호 원조 회의를 조직하는데 우린 그걸 코메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립이 시작돼요. 마치 지도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마샬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도상으로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소련이 이렇게 있게 되자 점점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밑에 공산권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여기 막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이들을 지원해 주자라고 했던 게 마셜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때 요 장막을 철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소련의 국기에도 보면 이 철, 특히 이 노동자들의 혁명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삶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그 철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 중국도 이렇게 그 자신들의 이념을 확대시키는 장막이 있었거든요. 우린 그걸 중국을 상징하는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죽의 장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 같이 봐주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베를린 봉쇄라는 게 단행이 돼요. 베를린 봉쇄. 이 베를린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의 독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서독과 동독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서독은 세 나라, 뭐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누어서 이제 그 관리를 했었고요. 이 동독은 소련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 동독 안에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동독 안에 이러한 도시가 있는데, 이거 베를린이라고 해볼게요. 베를린도 4개로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동베를린은 누가 하고, 소련이 통치를 하고, 나머지 요 3개 지역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상태였었는데, 이 서베를린 지역에서 소련의 동의 없이 화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졌어요. 그렇게 되자 이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모든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베를린 봉쇄라고 합니다.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자도 없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비행기로 해가지고 이들한테 막 물자 보급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이 냉전의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상황을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베를린 봉쇄. 자, 베를린 분할 점령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신들이 독일 내 관할 지역에 새로운 화폐 제도를 도입하자 소련이 반발하여 서베를린을 통하는 도로와 철도를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독이고요. 이게 동독이거든요. 동독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게 베를린이죠. 베를린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나토라고 하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표적인 이유, 원인 이런 걸 하자면 이 나토에 과연 들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요거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1949년도에 미국 중심에 있었던 국가들이 하나의 군사적 동맹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나토라고 합니다. 나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들에 맞서서, 야, 그러면 뭐야? 너네 자유진영, 자본진영에서 군사적 동맹체 만들었다고? 아, 그럼 우리도 하나 만들어! 라고 하면서 공산권 진영에서 군사적 동맹체를 만들어요. 우린 그걸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WTO. 선생님, WTO 하면 세계무역기구 아닙니까? 예, 세계무역기구의 이 약자도 WTO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약자도 WTO입니다. 이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국가들 간의 군사적 동맹체예요.